그 2시간 제가 들은 것 때문에 제가 제 2년을 갖다 바쳤습니다. 거기다가. 아니, 뭐 말하면 맨날 소신이래요, 이게. 세상에서 제일 이해력 딸리는 그 중학생 레벨의 애들한테 함수를 가르치고 이거 했는데, 제가 베나사에 하는 일이 결코 정치보다 세상을 적게 변화시키다고 생각 안 들거든요. 젊은 보수의 상징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올해 딱 30 되신 건가요? 네, 이제 한 10일차 됐습니다, 이제. 30 되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글쎄요, 이게 별다른 느낌이 없네요. 너무 20대 후반도 저한테 기억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제가 정치하고 이러면서 3년 정도는 제가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를 것 같아가지고, 이제 30대도 지금 뭐 어떻게 시작한지도 모르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하시는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정치를 하게 된 계기도 바로 지금 여기 공간이 베나사라는 네. 교육봉사단체를 제가 만들어가지고 7년째 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제가 평생 가져가고 싶은 일이에요. 제가 회사를 또 하고 있어요. 네, 벤처회사. 클래스 스튜디오라고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혼동하세요. 이게 제가 교육봉사단체랑 사교육업체를 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완전 별개거든요. 방송도 많이 하시잖아요. 방송은 아침에만 하려고 노력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기 위한 도구로서 이렇게 많이 하고요. 수익이 제일 많이 나는 거는 어떤 직업이에요? 물론 회사죠. 제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벤처 해보겠다는 생각을 접어버린 적이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 이제 막 빌 게이츠 이런 사람 보면서 그 사람 40대에 이미 인생의 2막을 시작했던 그러니까 봉사나 아니면 뭐 기부에 이런 삶을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그 당시에 멋있어 보였어요. 끝까지 가지고 가고 싶다는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교육 자원봉사 단체잖아요. 예, 맞습니다. 직접 만드셨다고. 제가 7년 전에 만들었던 단체죠. 미국 갔다가 돌아오자마자 거의 한 20일 만에 만들었던 단체인 것 같아요. 지금 베나사 선생님이 총 몇 분 정도 되세요? 이제 뭐 연인으로 따지면 한 5,500명 정도 되고요. 지금 동시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매주 저희가 2회 수업이 원칙이거든요. 한 사람당. 그 사람이 이번 학기에 470명 있어요. 베나사 그 교육 봉사 활동 하시면서 좌익 사상을 가진 젊은이다 네. 이런 얘기도 들으셨다면서요? 여기가 용산구다 보니까 국방부도 있고 보훈처도 있고 그래가지고 보훈단체나 이런 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2010년인가? 그때 와가지고 갑자기 누가 발로 문을 뻥 차면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야, 니네 여기 김대중 추종한 단체지 이러는 거예요. 들어왔어? 네. 여기서 김대중 대통령 뭐 추종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니라고. 지금은 정반대죠. 지금 오히려 어떤 사람이 베나사에 굉장히 거꾸로 반대 방향의 정치색을 씌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수학을 가르쳐요, 애초에. 예. 수학을 어떻게 하면 좌익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익적으로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강의도 하시죠? 전 지금까지 6년 동안 제가 비대위 하면서 6개월 빼놓고는 계속 했었어요. 학생들한테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으세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그냥 수업 잘하는 선생님 하나 이 정도였다면은, 이제는 약간 신기한 선생님이 돼버렸어요. 뭐였지, 죄송한데? 연애 안 되는 거 이준석 선생님이랑 수업한 지 얼마나 됐어요? 2009년에 수업을 하고 이번년도에 저도 지금 처음 선생님으로 온 거라 알고 지낸 지 5, 6년 됐어요. 이거 수업 끝나고 고등학교 때도 연락하면 밥도 사주시고 자주 만나서 그냥 편한 선생님. 선생님이 보지 않을까? 선생님 보면 내가 학생들은 몰랐을 거야. 느낌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때도 선생님들 많이 힘들었겠구나를 좀 새삼 느끼는 것 같아요. 베나사 수업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저 광고 보고 포스터 그거 보고 그냥 보게 됐는데 이준석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입니까? 가끔가다 막말을 좀 하시는데 그런 게 그냥 거의 다 좋으시셨어요. 수업 받고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진짜 이거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제가 거의 꼴등 가까이 됐거든요, 전교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건 평균 개수니까 한 100등 안 든 걸로 아는데.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우리 단체가 이제 마포구에도 교육장이 있는데, 마포구 교육장에 박근혜 그 당시 의원이 방문한다고 했는데, 그 보좌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인사 나눴는데, 그때 좀 놀랐던 게 뭐냐면은, 우선 기본으로 2시간을 쓰시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교육, 뭐 저소득층 교육에 대한 걸 얘기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안 밀려요, 그 당시에. 본인도 거기에 대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거예요, 보니까. 저도 사실 지금까지 언론에서 얘기 안 했지만은 그 2시간이 굉장히 컸어요. 일반 저희 나이 때가 생각하는 것처럼 공주 이미지, 예, 아니면 아버지의 후광,
뭐 이런 단어들이 계속 맴돌았던 게 박근혜 대통령이었는데 내가 알고 있던 박근혜라는 사람이랑 좀 다르구나. 그 2시간이 어떻게 보면 그 2시간 제가 들은 것 때문에 제가 제 2년을 갖다 바쳤습니다. 거기서 제가. 25 정말 젊은 나이에 그래도 내가 들어가서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할 때 그때 마음가짐이 어땠을까 좀 궁금해요. 참 우연인 것 같은 게 2011년 12월 26일 날 제가 비대위 시작했는데 2011년 6월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그 졸업시킨 학생이 네. 여자인데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갑자기 치마를 휙 들어올리는 거예요. 내가 너 왜 그러냐 그랬는데 치마를 딱 들어올리니까 허벅지가 있는데 여기 허벅지 위에 2줄로 그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멍에 피멍이 들었다고 하죠. 그렇게. 그래서 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만은 집에서 맞아서 그렇대요. 저는 그때도 이해 안 갔던 거예요. 저는 왜냐면 그 학부모하고도 상담도 하고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니 니네는 뭐 좋은 분이신데 그랬을 리가 없다 그랬는데 선생님 그게 아니라 제가 키가 커지고 중3 되고 이러니까 엄마가 이제 저를 평상시에 때린 거와 달리 이제 의자에 묶어놓고 때리면 그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고 제가 눈이 뒤집혔거든요. 이 교육하면서 애들한테 그 가정 상황이라니까 못 살폈다는 게 너무 그때 죄책감이 있었고 아 내가 정치권에 들어가가지고 이걸 확 뒤집어 엎어야지 하는 생각했던 건데 하다 보니까 그거는 또 정치에 휩쓸려가지고 어디 가버리고 나 어느 순간 정치만 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짧은 기간 정치권에 있었지만 그래도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또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30이 된 이준석이 본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를 제가 굳이 비유하자면은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그냥 거의 매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매미가 땅에서 계속 이렇게 애벌레 뭐 번데기 이렇게 하면서 산 다음에 올라와서 한 달 살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매미는 그걸 버티잖아요. 한 10년 가까이 준비해가지고 국회의원 한번 못 해보시고 이제 정치 못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잠깐 올라왔을 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오고 가시겠어요. 아, 저 위에 꼭대기 올라가면 뭐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좀 불합리한 상황을 많이 겪으시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 못 하시고 이런 문화가 지금 정치권 전체 시스템적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안타까웠어요,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러면? 결국 정치라는 거는 이 사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데 그런데 다들 그 정치라는 걸 좁혀서 협의의 정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이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좁히다 보니까 그 300명의 경쟁을 뚫기 위해 가지고 스펙 경쟁하는 거거든요. 2011년에 그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많은 보수층이나 아니면 또 강원시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저분은 평생 무슨 뭐 봉사단체만 하다가 대통령 다음 가는 선출직이라는 서울시장 자리를 감당하실 수 있을까에 대한 솔직히 말하면 능력론에 대한 게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2년이 지난 다음에 광역지자체장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박원순 시장에 대한 재지지도가 가장 높은 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연습을 할 공간이 어디에 마련되어 있냐. 다른 분야의 리더를 정치로 받아올 때 사람들이 그걸 이제 그 장벽을 딱히 고민하지 않을 거거든요. 유연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서 제가 가장 많이 했던 역할 중에 하나가 100분 토론이야 이러다가 토론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물어봐요. 야, 이준석이는 어디 가서 토론을 배웠길래 뭐 노회찬, 뭐 진주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안 밀리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난 6년 동안 해왔던 일이 세상에서 제일 이해력 딸리는 그 중학생 레벨의 애들한테 그 함수를 가르치고 이거 했는데 좋아하는 일 하다 보니까 화술이 바뀌고 그게 나중에 가보니까 100분 토론에서 가장 잘 먹히는 화법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워낙 혜성같이 등장하셔가지고 네. 의혹이 참 많이 따라다녔잖아요. 네. 근데 우리 시원하게 한번 다시 풀고 네.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째, 정치의 임무는 아버지 덕분이다. 뭐 절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그건 절대 유승민 아니에요. 의원과 친분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경북고등학교 출신이셔가지고 유승민 의원의 동기이면서 대학 1년 선배고요. 그 김부겸 의원이랑 더 친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정치권 근방에도 가보신 적이 없고요. 아니 뭐 그렇게 따지자면 저는 안철수 의원이랑 같은 동네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중에 엮으려면 뭐 끝도 없어요, 그거는 저희. 그러면 두 번째, 벤처 기업가 타이틀을 따기 위해서 창업했다? 그거 주장하시는 분은 인터넷 농객 B씨밖에 없어요. 그 의혹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제가 2011년 12월 26일에 비대위에 들어갔거든요. 제가 회사 창업한 것보다 1년 전의 일이에요. 시기적으로도 일단 맞지 않고 네. 클라스 스튜디오는 유령 회사다. 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회사에 출근하고 있느냐? 오늘도 회사에 출근하고 왔고. 그리고 회사에 직원이 있느냐? 직원 12명 있고요. 매출이 있느냐? 매출이 있고요. 유령 회사는 억울한 게 저희가 강남역에 오피스텔에 있다가 확장 이전해서 선정능력에 있거든요. 아, 지금. 그래요? 네. 저희 회사 모토 자체가 그 러닝 can be easier라고 배우는 거 더 쉬워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름 붙여놨거든요. 그 맥락에서 저희 하는 어플들이 다 그런 거예요. 뭐 문제 은행 어플부터 시작해서 뭐 단어 외우는 어플 이런 거 해가지고
재밌고 소소한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건데 뭐 반응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정치하니까 무슨 정치학과 출신이냐, 제가 원래 프로그래머예요. 과학고 조기 졸업, 예. 하버드대를 나온 엄친아. 예. 그래서 하버드대는 도대체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하버드 입시는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에서 논란 많은 입학사정관제거든요. 전원. 근데 제가 입학사정관제 때 그러면 어떤 걸 제 스토리를 어필했느냐. 서울과학고등학교가 이제 공립고등학교인데 아무리 수재들이 간다 해도 정부 지원이란 게 빈약해요. 2002년도에 96년도에 빌 게이츠가 사주고 간 컴퓨터가 있어요. 그때 그냥 왔다가 애따 선심으로 준 컴퓨터니까 그나마 그 정도지. 안 그러면 나라에서 컴퓨터 사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서울과학고에. 그걸 컴퓨터 실하다 너무 이제 화나가지고 그 당시 2002년도인가에 부산 아시안게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월드컵에 같이. 그러니까 부산 아시안게임 조직위에 전화해가지고 거기 삼성전자가 후원했던 컴퓨터가 있어요. 그걸 좀 기증해달라 해가지고. 직접 전화해서? 예, 그래가지고 그 삼성전자 홍보팀이 한번 스토킹해가지고 받아냈어요. 그, 아, 그래요? 12대를.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제가 원서에 쓰고 이렇게 그거 풀어나가고 했는데. 나만의 스토리를 만드셨군요. 저도 지금 놀라요. 제가 어떻게 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공부를 잘해서 점수를 잘 받는 것보다 오히려 예. 자기만의 이야기를 갖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서울과학고 나왔겠지만 어떤 놈은 러시아 과학고 나왔겠죠. 어떤 애는 뭐 일본 과학고 나왔겠죠. 그러니까 그 경쟁은 의미가 없어요. 보면은 어느 정도 리더십이 있느냐. 내가 속한 집단에서는 아주 조그마한 불합리하면 해결해본 경험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커요. 그게. 그 페이스북 창시자 마크 주커버그도 동기동창이라고 맞습니까? 주커버그가 제가 1학년 때 2학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과학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컴퓨터과에서 1학년 과정을 스킵했어요. 그래서 같은 수업을 1년 들었던 거죠. 아, 옆에서 보면 좀 달랐어요. 주커버그는 솔직히 말하면 거긴 되게 범접하기 힘든 약간 그런 약간 말로 하기 좀 그런 제가 성격이 있어가지고 주커버그 옆에 이제 그 모스코비츠라든지 아니면은 앤드류 맥컬럼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저랑 같이 뭘 했냐면은 컴퓨터 고치는 알바를 했어요, 같이. 뭐 교수님이 윈도우 깔아달라면 윈도우 깔아주고 뭐 이런 거 해주는 역할을 제가 4년 내내 했어요. 예. 거의 창업하는데 좀 같이 하시지 그러셨어요. 모두한테 제안했어요. 그 컴퓨터 하는 애들한테. 야, 우리 그냥 같이 만들어보자 이렇게 시작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업화가 이제 되기 시작하면 제가 못 꼈던 게 뭐냐면은 저는 하면 안 돼요, 법상. 법상? 학교 내에서 일할 비자만 있었거든요. 그 F1 비자라고 해서 학교 내에서 컴퓨터 고치는 일만 할 수 있는 비자가 있었기 때문에. 비자 때문에.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그 당시엔 자당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농담 같은데 그때 페이스북이란 걸 그때 하고 있을 때 제가 서울과학고등학교 그 동문 커뮤니티 사이트 천년바위라고 거기를 제가 관리하는 관리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 일이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았던 건데. 예. 아쉬움만 조금 남는. 참 그게 흑역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어렸을 때는 어땠어요? 이준석 씨? 어린이 이준석. 그때도 뭐 이렇게 할 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러셨어요? 아니, 그건 완전 정반대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었어요? 네. 얌전한. 네. 제가 제 인생에 공부 제일 열심히 했던 게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목동에 살았거든요, 그때. 하는 게 700명인데, 거기서 내신 경쟁하고 이러다 보니까 장난 아닌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엄청난 경쟁의 걸 느꼈고, 고등학교 가가지고는 경쟁을 포기했어요. 어떤 방송에서 과학고에서 무슨 내신이 안 좋아서 서울대를 못 갈 내신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또 악용하시는 분들 자꾸 무슨 이준석이 무슨 그 과학고에서 멍청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아니었어. 절대 그건 절대 아니었고 제가 네. 30등에 40등 정도 했거든요. 근데 전교에서. 네, 잘했는데 자꾸 인터넷에 퍼나르신 분은 일부만 퍼달라가지고 제가 민망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치를 할 거란 생각은 해보셨어요? 저랑 같은 나이에 졸업한 애들이 5명이거든요. 5명이건데 한 명도 안 빼놓고 공군 통역장교 갔어요. 공군 통역장교라는 게 뭐냐면은 그 군대 내 최고 에이스거든요. 국방장관 통역이에요. 제가 만약에 진짜 정치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그거 했을 거예요. 산업기능요원으로. 산업기능요원이 소위 말하는 병특이라는 건데 네네. 저는 진짜 키보드 쟁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렇죠. 우리 정치하려고 그러면 또 군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치할 생각이 있었으면 절대 그걸 안 했을 거예요. 지금 보면은. 정치권 들어오셔서는 정말 하고 싶은 말 다 하신 것 같아요. 그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이용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제가. 박근혜 퀴즈라 불리는데 네. 할 말이 있으시면 네.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쓴소리를 네. 하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바로 밑어서 1년 가까이 열심히 한 사람으로서 제가 뭐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불합리한 압력이 있거나 불합리한 공격이 들어온다면은 얼마나 일반 대중은 더 그거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저는 좀 농담 삼아서 제가 바로미터입니다. 제가 아, 그것도 아세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이준석 의원이 바로미터다. 지금까지 그렇게 크게 뭐 혼내지 않으신 걸로 봐가지고는 5년 임기에 뭐 1년 지금 임기를 채우시고 평가를 하기엔 좀 성급한 면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 1년 보낸 현 정부 점수를 주신다면 정책 기조라는 것이 어떻게 섰냐에 대해 가지고는 대통령께서 그때 선거 과정에서 언급하셨던 거 우리가 반값 등록금을 해야 되는 건 맞다. 근데 반값 등록금을 하려면은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부실대학 정리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 근데 실제로 국민들이 그거 잘 모르지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 4년 차, 5년 차 되면 가시화돼서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돼요. 뭐 갈등 조정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 좀 더 잘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스킬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잘하실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건 계속 그런 게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죠. 그거. 지난번에 라디오 나와가지고 제가 솔직히 대통령한테는 이렇게 제안을 한번 했던 게 뭐냐면은 아니 그 대통령이 그 SNS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 세상이 다 아는데 가서 한번 다시라고. 직접 가서 예, 뭐 예를 들어 김한길 대표가 무슨 트윗을 올리셨다. 뭐 거기다가 반대되는 의견 있으시면은 대통령께서 하나 달아주시면은 그게 농담이 아니라 전 세계 최초로 SNS를 활용한 대통령이 되는 거고요. 전 세계 최초로 야당 대표와 직접 소통하신 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 예를 들어 새누리당의 어떤 의원이 계시다면은 그런 가서 하시면은 그 의원님들은 진짜 머리칼이 곤두설 정도로 열심히 할 거예요. 되게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있는 거예요 보면. 안타깝고. 왜냐면 저는 제 인생이 걸려 있어요. 제가 안희정 지사님이랑 만나가지고 그때 안희정 지사님한테 질문 농담 드렸어요. 아니, 지사님은 그 노무현 남자라고 하고 계속 하고 다니는데 지사님이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 노무현 남자라고 이렇게 이름 붙이고 있는데 저도 지금 미치겠습니다. 박근혜 남자 이렇게 붙이고 이러니까 그 소리는 진짜 어떠세요? 박근혜의 남자. 그래서 제가 상담 드렸어요 안희정 지사님한테. 그때 지사님이 아유 뭐 그거 포기하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거의 보면. 그런데 이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인도 누군가가 발탁했기 때문에 정치하는 거다. 그거는 비판이 아니라 의뢰 따라붙는 얘기니까 이 콘텐츠 키워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저는 안희정 지사님한테 굉장히 고마워해요. 쓴소리도 많이 하시지만 거꾸로 쓴소리도 많이 들으시잖아요. 제가 회사에서 직원들이랑 이렇게 그 선릉역 앞에 이제 고깃집에 회식을 가잖아요. 뭐 약간 뭐 윤창중 선생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때는 저 들으라고 얘기해요. 옆에서 고기 먹는데 옆자리에서 얼굴을 아니까. 네. 이준석이는 뭐 이렇게 언론 상대로 언론 플레이만 하는 이런 느낌 하겠지만 제가 예를 들어 언론에 내놓고 제 불만이나 아니면 제가 얘기해야 될 걸 얘기하는 게 1이라고 치면은 그 뒤로 한 10배, 20배는 저희 이제 같이 선거 때 뛰었던 선배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계속 얘기해요. 하여튼 저는 IT나 이런 벤처 영역에 있으니까 특히 창조경제. 창조경제. 왜냐면 제가 대선 때 창조경제 공약 만든 팀이 있었어요. 그걸 좀 제일 쉽게 한번 설명을 해봐 주세요. 속세스러운 표현을 해볼까요? 아니면은 이상적인 표현을 해볼까요? 속세스럽게요. 속세스러운 표현으로, 세속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IT의 보편화예요, 그냥 보면은. 이상적인 그런 해석은. 그러니까 이상적인 건 창업 활성화. 예스24나 교보문고 북스토어라든지 이런 어떤 그 IT가 도입된 형태의 온라인 서점이 발달하면서 전국의 동네 책방이 다 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뭐냐면 우리가 창조경제라는 걸 IT라는 걸 통해서 구현하려고 하는데 IT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사람 대체예요. 그럼 사람 대체의 대상이 누구냐면은 가장 IT에 취약한 계층이 그 대체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파이법이 아직까지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창조경제가 너무 절대선의 가치처럼 가니까 제가 대선 때 그 아이디어를 갖고 시장에 나가고 해보면은 바로 국민들이 저한테 해준 얘기였어요. 컴퓨터도 이렇게 하고 해서 삶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시장 상인다 그러면 나는 컴퓨터 모르는데 이렇게 하면 땡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게 창조경제의 온기가 이렇게 IT 일변도로 가면은 지금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정말 어려운 분들이 이 창조경제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느냐. 그거에서 전 진짜 반대했거든요. 보수의 상징처럼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준석 씨가 생각하는 보수는 어떤 건가요? 제가 민주당에 있는 이제 청년 정치인들이랑 대선 때 토론해보고 이러면은 제가 거의 안 밀려요. 한 번 제가 말문이 막힌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은 왜 새누리당은 선거 때 한 번도 보수의 가치를 들고 나와서 이긴 적이 없어요라고 그러더라고요. 와 근데 진짜 할 말 없더라고요 보니까. 천안함 사태로 선거를 치르려고 그러다 새누리당이 망했어요 그때. 지도부 사건이라는 것까지 맞아가지고 망할 뻔하고 그 다음에 비대위가 들어가서 상당히 중도적인 색채를 띠기 시작하면서 다 질 선거를 2번이나 이겨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그것처럼 지방선거에서는 과연 보수의 가치를 내세울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치권 시계가 6.4 지방선거에 다 맞춰져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철수 신당에 대한 아직 생기지 않았지만 네. 견제가 또 강화되는 느낌도 있고요. 안철수 열풍이 식지는 않고 있어요. 이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치인 안철수에 대한 평가가 조금씩 박해지는 수밖에 없는 게 새정치라는 단어에
유효기간이 이제 끝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농담삼아 요즘 얘기하는 게 이제 안철수 의원은 다음번에 나오실 때 새로운 새 정치를 들고 나오셔야 될 텐데. 새로운 새 정치. 예, 어쩔 수 없이 안철수 의원께서 이제 기성 정치를 하시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지지세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이 갈리게 되고, 예, 그리고 또 안철수 의원 주변에 모이는 인사들의 풀도 어떤 특정 집단을 연상시키게 되고, 뭐 이런 게 생기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거기에 대한 반감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완전 초월한 그런 새로운 새 정치를 하나 내려올 수 있으면은 그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정계 짠 등장했을 때 예. 리틀 안철수다 이런 얘기 좀 들으셨잖아요. 예. 저보다 벤처 선배시고 성공하셨고 또 벤처로서 크게 성공하셨으니까 저한테는 어쩌면 또 모델이 될 수 있을 만한 분이고, 뭐 제가 버거운 별명이죠. 그러면은 정치를 혹시라도 앞으로 본격적으로 하실 생각도 있으세요? 남들이 50대 해보는 걸 20대 해봐가지고 여유가 생겼다 볼 수도 있고, 반대로는 저야말로 제 정치가 뭔지 또는 새 정치가 뭔지를 준비해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진짜 세상을 바꾸고 뭔가 잘 되게 하고 싶어하는 게 정치인들의 똑같은 욕구고 포부라면은 뭐 밖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정치를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건 아니란 거 정도는 제가 배웠습니다. 가끔 시간 나시면 뭐 하세요? 그때 제가 조금씩 생각나는 것들, 서비스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 봐요. 아, 역시 쉬는 것도 일. 가끔 제가 한 이틀 동안 방송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예. 예, 이틀 동안 방송이 안 나오고 뭐 언론도 안 나오고 이럴 때가 있어요. 뭐 그때 뭐 제가 만들고 있는데 또 그래요. 이준석 의원이 한 이틀 정도 방송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뭘 만들고 있다. 아니 당에 갔는데 연락처 관리를 너무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 만들어 줬어요. 그냥 그런 거 관리하는 거. 쉽게. 예. 지금 여자친구 있으세요? 여자친구가 없어요. 이게 진짜 미치겠는 게 연애를 해도 한 번에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막 드는 거예요. 예, 왜냐면 왜요?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를 만나는데 그분이랑 헤어진다든지 이러면은 그분한테 굉장히 좀 큰 피해가 날것 짐을 같아서. 주는 게 될 것 예. 같아가지고 예, 신중하게. 네, 신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저기 30살 넘으셨고 네. 출산율 낮은 대한민국에서 애국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결혼은 언제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저는 제가 26살에 결혼할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예, 이게 다 박근혜 대통령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때는 그때 예. 비대위원으로 불려가는 바람에 예, 아유 나중에 꽃이라도 하나 보내주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책임지셔야겠네요. 네, 진짜 이게 이제 30대가 진입하셨고 네. 예, 40대 50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나는 좀 이런 모습으로 익어갔으면 좋겠다. 제가 20대 때 진짜 바쁘게 살았던 게 진짜 그 욕심을 못 내려서 그런 것 같아요. 변호사도 제가 대한민국에서 하여튼 교육 문제 한번 해결해보고 싶었다라는 궁극의 목표가 있었고, 회사도 나 빌 게이츠 같은 거 돼보겠다는 목표가 있었고, 정치하면서 이제 세상을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도 생기고, 이 욕심을 어떻게 절제하느냐가 굉장히 저한테 중요한 그 30대가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정치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얻은 건 뭐지? 가장 빡센 거 중에 하나가 젊은 사람 말로 할 말 다 하는 거? 그리고 곧 죽어도 일 완성시킬 때까지 딴 사람들 귀찮게 하는 거? 60년대 나왔으면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거의 정치범이었을 거예요. 거의 한 시대에 따라 다른 것 같은. 그럼 지금 이 시대에는 나는 하고 나갈 것 같다. 아직까지는 전혀 제가 주류가 되지 못할 겁니다. 제가 게임 많이 해도 돼요. 반대로 그거가 나머지 다른 인생의 기회를 날려버리면 되게 안타깝거든요. 놀 때도 확실하게 놀고 공부할 때도 확실히 공부하고 그러면서 시간 관리 능력 같은 걸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다양한 애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옛날에 그 행동하는 양심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이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살아있으면 청년이 아닐까?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빈부격차가 제일 심한 나라예요. 그게 정확히 IT로 인한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냥 전산할 줄 알면은 나라 돈도 잘 주고 이렇게 하는데 전산할 줄 모르고 이러면은 계속 격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솔직히 말하면 IT가 창조경제라면은 우리 국민의 가장 큰 영향을 준 창조경제 중에 하나는 고기가 잘 구워지는 삼겹살 불판일 것이다.